그러구나. 예. 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론으로 가서 이제 수요 공급 공부하고, 수요 공급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균형 공부하고,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 그다음에 뭡니까? 탄력성. 자,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 반드시 한 문제 출제하고,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까지 해서 최소 4문제 정도는 출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한 5문제죠. 무조건 5문제는 나온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설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의 특성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요약 정리 지금 몇 페이지냐면 17쪽에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지 17쪽을 통해서 부동산의 특성 정리할 텐데, 우리가 5, 6월달, 3, 4월달 가정했던 것처럼 부동산의 특성을 막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고 포인트 잡고 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특성일 것이고, 토지의 특성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연적 특성과 이문적 특성으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거니까 못 따라할 것 같으면, 이론 정리하는 것을 못 따라할 것 같으면 그러면 미리 진도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도에 맞게끔 동영상을 3, 4월달, 5, 6월달 가정에 동영상을 한번 듣고 오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 알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자, 그래요. 자, 그럼 토지의 특성 갑니다.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시험에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별하십시오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같아요? 자연적 특성에 예외가 없다는 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죠. 그러면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에서는 예외라는 것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서 총 4번에 걸쳐서 출제했습니다. 부증성의 예외, 이런 식으로 출제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 만들고, 그다음에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OX, X. 생각하지 말고 이 자연적 특성에서 예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부동성의 예외냐고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3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특성에서는 예외가 없다. 선생님, 그럼 나는 자연적 특성이 뭔지 몰라. 그럴 수도 있겠죠.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성도 봐야 돼. 부동성.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인데, 토지의 위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무슨 위치?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를 물리적 위치 또는 절대적 위치를 또 지리적 위치 그래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게 부동성입니다. 그러나 상대적 위치는 쓸모라겠죠?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성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절대적 위치만 고정되어 있다. 그럼 이제 부증성의 뜻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증성의 뜻이 끝나고 나면 부증성에서 무엇이 파생됩니까? 파생현상. 그럼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니,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역이 나와야 돼요. 지역.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만든다. 지역하고 똑같은 말이 국지화, 국지적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거나 국지적이 나오거나 그러면 다 부동성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지역적으로 만든다. 그럼 지역별로 모든 게 같아진다, 달라진다. 감정 평가할 때 반드시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초과 수요,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앞에 뭐가 포인트입니까? 지역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역이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 그다음에 이제 지역하고 유사한 말들이 위치가 나오면 부동성, 입지 선정. 그러면 부동성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고 지역 분석. 그럼 지역 분석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 부동성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럼 지역 분석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역 분석을 할 때 주변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한가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도 뭡니까? 부동성. 지역 분석했는데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것도 뭡니까? 부동성. 의미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요. 지역 이제 끝났어요.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지역 나오면 다 부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 임해라. 임장화. 임장활동, 현장활동 이렇게.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킨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무슨 효과? 예부 효과.
예부 효과는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주고받는 거. 예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 두 가지. 뭐하고 뭡니까? 부동성하고 인접성. 예부 효과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진다. 정의 예부 효과가 있고, 그 다음 무슨 예부 효과? 부의 예부 효과가 있다. 정의 예부 효과, 예부 경제, 긍정적 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예부 불경제, 부정적 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뭐 해야 된다? 감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된다. 왜 경제적 감가 했습니까? 적합의 원칙이 위배됐기 때문에 경제적 감가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예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부예부 효과가 발생했다. 이 말은 감정평가사 지역 분석을 했더니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았다. 부예부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한다. 이는 적합의 원칙에서 이까지 사는 것이다. 되셨죠? 네. 이 정도 하면 부동성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부동성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부정성. 선생님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성의 뭐 엄청 하고 있습니다. 성의.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그게 성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럼 성의 없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성은 토지는 못 만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토지량이 고정되어 있다. 토지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다. 토지량은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 부정성이요. 그럼 부정성은 토지의 물리적 량이 고정되어 있다. 우리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토지의 절대량. 이 절대량은 물리적 량이라고. 절대량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토지의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단 말은 토지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한 거 드셔버렸습니까? 자, 토지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토지량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 요 고정되어 있단 말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럼 증가하지 않는다가 뭡니까? 부정성. 감소하지도 않죠. 감소해버리면, 토지가 감소해버리면 절대량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소하지 않다. 뭐요? 용속성. 용속성. 마모되지 않는다.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부정성하고 용속성 때문에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다. 되셨죠? 증가하지 않는다가 부정성이고 감소하지 않는다가 용속성이야.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토지 절대량이 고정되어 있다. 토지 절대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경우도 토지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어떤 지문을 나오냐면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틀린 말이야. 앞부분은 필요 없어요. 결론이 토지 절대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토지 절대량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증가시킬 수가 없다. 그걸 부증성이라고 하고 감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용속성이라고 한다. 자, 부증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성이죠.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란 말 나오고 이 물리적 공급 증가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물리적 공급 증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부증성이라고 부른다. 부증성이라고. 그러나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용도적 공급은 용도 바꾸는 것이다. 농지를 택지로,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거.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용도적 공급도 불가능하다. OX, X. 토지는 부정성 때문에 더 이상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그게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부정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없다. OX, X.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용도적 공급은 용도 전환하는 게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나오죠.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게 용도적 공급. 개별 용도의 토지 공급. 여기가 지금 임야인데 이걸 택지로 만들 수 있다. 택지는 개별 용도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용도란 토지 공급은 증가가 가능하다. 그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그럼 이 용도적 공급이 있다가 하더라도 토지 절대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용도적 공급은 택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임야를 택지로,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만드는 그것은 용도적 공급은 부정성의 예외다. OX, X. 부정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파생현상. 만들지 못하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근데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30년 동안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두 번째 파생현상은
요 부정성 때문에 부족하고 희소하고, 부족하고 희소하면 나 혼자 가지고 싶어요. 독점적 소유요. 그러면 돈 내라. 집가지대를 발생시키고, 토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토지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집가구 현상. 그렇죠? 그다음에는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자끼리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 수요자 경쟁, 입지 경쟁을 유발시킨다. 토지가 부족하면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최유 이용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토지 공개념 이야기 나온 것은 토지가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토지 공개념의 근거. 또 크게 보면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이 필요한 것은,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그렇게 용도를 제한해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 그게 부정성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최이용이 나와야 되고, 토지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집가구 현상도 발생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으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이걸 토지 이용을 만다? 집약화시킨다. 토지 이용 집약화.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이용 집약화. 토지 이용 집약화가 집약지역 이용이라고 그래. 집약지역 이용. 그럼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이 말은 토지에다 건물 지으면 건물이 고층화된다, 입체화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반대는 뭡니까? 조방화. 조방화, 조방적 이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토지용 집약화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뭐가 기억나야 돼요? 요 부증성하고, 그 다음에 뭐요? 집가구 현상. 그러니까 토지용 집약화가 나오면 부증성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켜야 되고,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집가구 현상 때문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토지용 집약화란 말은 토지, 노동, 자본을 결합할 때 토지가 부족하고 토지가 비싸니까 토지는 이렇게 조금만 이용하고 이다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높은 건물 밑에 지나가면 집약적 이용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가라고. 의미하셨죠? 그게 집약적 이용이니까. 요 집약화를 다른 말로 입체화, 그다음에 고층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약도가 높다. 요 집약도가 높단 말이 집약적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집약도가 높다는 말은,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 두 개 더 있었죠. 집약도가 높단 말은 토지를 많이 이용합니까? 자본을 많이 이용합니까? 자본을 많이 이용하면 그러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고 그래요. 대체성이 높다. 이렇게. 자, 여기 1번 토지가 있습니다. 1번 토지는 토지 100평에 자본이 투입되는데, 자본이 만약에 100개가 투입됐다, 이렇게. 근데 2번 토지는 토지 100평에 자본이 200개가 투입됐다. 200개가 2번 토지는. 그럼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 중에서 어디가 집약적 이용입니까? 2번. 자본을 많이 이용했으니까. 2번이 집약적 이용, 집약도가 높아요. 그러면 1번 토지는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바꾸는 게 100대 100. 2번 토지는 100대 200. 이런 경우가 대체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우리 시험은 3번 나왔어요. 토지용 집약도가 높단 말은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뜻이다. OX, X. 집약도 높다, 대체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을까? 결합 비율. 결합 비율이 높다는 소리예요. 결합 비율이 높다. 그러면 1번 토지는 토지와 자본의 결합 비율이 100대 100. 2번 토지는 100대 200. 그러니까 집약도가 높으면 대체성이 높고 결합 비율이 높다. 세 가지는 똑같은 말이다. 이 결합 비율은 아직 안 나왔고 여기까지는 나왔죠. 집약도는 높다는 말은 대체성이 낮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됐지요? 자, 그러면 집약도 높다, 대체성이 높다. 부증성에서 이제 마무리 하나 안 했습니다.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몇 가지? 2가지. 물리적 공급 곡선과 용도적 공급 곡선. 물리적 공급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토지량이 고정돼 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뭐다? 수직선이다. 이걸 우리는 완전 비탄력제라고 한다. 탄력성이 몇이다? 0이다. 한 날에 토지량이 고정돼 있다면 토지 공급의 탄력성은 0이 된다. OX? O. 그게 우리 시험 지문에서 28회 때. 한 날에 토지 공급이 고정돼 있다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탄력성은 0이 되고 완전 비탄력제라고 한다. 되셨습니까? 그렇지. 그러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그럼 용도적 공급이 돼버리면 이 용도적 공급 우선은 수직선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하게 된다. 부증성 끝.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은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마모되면 하는 것을 감가라 그러는데 요 물리적으로 감가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속성은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그러나 이 감가라는 것은 물리적 감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까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까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죠. 그럼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를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 주위에서 나쁜 영향 주면 그러면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영속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데 영속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인접성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요 경제적 감가. 요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키지만 토지가 갖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의 대상은 된다. 그럼 싸잡아서 물어보겠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X? X. 물리적 측면에서만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파생현상. 영속하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고 장기 투자할 수 있죠. 수명이 1년이면 1년밖에 투자 못하지만 영속성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두 가지 형태로 돈 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영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건데 이걸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했죠.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처분합니다. 처분할 때 시세차익이 나오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이건 투자론에서 나오잖아요. 장기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은 작년 시험 지문에 2번 나와요. 이 부동산의 특성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투자 이론에서 나왔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득이득,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영속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자, 이 말이 중요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영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토지는 빌려준다는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가격이 두 가지잖아요. 팔았을 때 가격, 그다음에 빌려줬을 때 받는 임대료.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가 있다. 그다음에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이익, 소유의 이익이 있고 그다음에 빌려줬을 때 사용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나오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처럼 뭡니까? 영속성이다. 영속성.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속성 때문에 모든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라. 그것을 장기적 고려라고 하죠. 장기적 고려.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영속성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은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해서 다시 만든다. 재생산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라는 말은 없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 하고 싶어요? 영가의 수가 나와야지. 영속성은 가치정의의 근거, 예치견칙 근거, 수익하는 법의 근거.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영원히 수익이 나오거든. 영원히 수익이 나오는 수익하는 법은 뭐다? 직접 하는 법이다. 직접 하는 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영속성 끝. 그 다음에 영속성이 끝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개별성. 자, 개별성으로 가야죠. 개별성은 토지는 물리적 측면에서 다 다르다. 그러면 대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대체성. 다 다르면 비교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그러니까 개별성 때문에 비교를 곤란하게 만든다. 개별성, 비교 곤란성을 만들죠. 개별성은 비대체성. 근데 B자 빼고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용이하다? 틀린 말이죠.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다 다르면 비교가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비교 곤란성. 이렇게. 그럼 다 다르면, 토지가 다 다르면 부동산학에서 일반화된 표준적인 이론 도출이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겠죠. 곤란하겠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개별성은 대체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나 용도적 측면에서는 바로 옆에 있다면, 인접에 있다면, 용도만 본다면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용도 대체가 가능하다. 자, 개별성 때문에 파손되는 현상 1번 타자가 뭡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별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은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할 때 뭐한다? 개별 분석한다. 그래서 요 개별이란 말 들어가면 개별 분석, 개별화 다 다르게 만든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든다. 개별화, 구체화시킨다. 요 개별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뭐다? 개별성. 지역 들어가면 부동성이듯이 개별 들어가면 개별성이 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로 가죠. 개별성 때문에 파생된 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에 나서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 다르니까 표준지 선정이 영리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자, 네 번째는 이제 B자가 나오겠죠. B자. 상품의 비표준화. 상품의 비표준화. 그렇죠? 거래의 비공개성.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시장의 비조직성. 이렇게 해서 B자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B자를 빼고 다 시험에 냈어요. 개별성은 상품을, 부동산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X.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X. 시장 조직화가 용이하다? X. 다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검단 1번지 토지로 공급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 부동산 공급을 독점화시킵니까? 비독점화시킵니까? 독점화시킨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끝나고 인문적 특성에서 우리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그럼 용도가 매우 다양하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면 토지의 부족 문제를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면 토지가 물리적 측면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용도적 측면에서는 탄력성을 조금을 가질 수가 있다. 토지 공급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면 이렇게 많은 용도 중에서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했을 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최유효형을 모색해야 된다.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최유효형이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된다.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 자,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성격이 달라지니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문제 풀어야 돼요. 자, 30페이지로 갑시다. 이 정도 기억나면 돼, 이 정도. 저처럼 여러분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기억나면 돼, 기억나면.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0쪽 갑시다. 30쪽 대표 유형 문제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틀린 집은 왜 틀렸는가 보자고요. 1번.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의 관계법이 복잡해지고 토지가 다 다르면 토지하고 관련된 법이 복잡해지고 여기까지 5입니까? 있습니까? 5야, 5.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란 소리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개별성이 아니라 뭡니까? 부동성이야, 부동성.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 똑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받고 인천광역시에 있으면 인천광역시의 건축조례에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 의미하셨죠? 그래서 이 후반부는 그게 개별성이 아니라 뭡니까? 부동성이야. 부동성. 예. 자, 2번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가치 번연율을 우수하게 한다. 틀렸죠? 가치 번연율이 우수하다 뭡니까? 용속성이야. 3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비생산성이 뭡니까? 부증성.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틀렸죠? 비생산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래. 그러면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공급은 이게 용도적 공급이야. 용도적 공급. 그럼 토지는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틀렸죠. 국지화 지역화는 뭡니까? 부동성. 그렇죠? 그럼 결국은 5번이 답이네. 5번. 토지는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이용의 비가역성이 한 번 이용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게 토지 이용의 비가역성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다 파헤쳐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북한산 국립공원 다 파헤쳐가지고 아파트 만들어. 제발 그래버렸으면 좋겠어. 하도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아파트 만들어버려 그냥.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지.
뭐 하자는 건지 계속 올라가만 거고. 왜 올라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사나 봐. 우리나라 땅, 우리 아파트를. 그러니까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 있으면 되지. 그거 뭐 죽을 때 가져가서 같이 뭐 아파트에 살 건지 알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나는 솔직한 심정이야. 아니, 하나 있으면 되지. 뭘로 그걸 그렇게 많이 사서 옆에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재용이 방위받을 때 나는 현역 갔다 왔습니다. 재용이 누군지 알죠? 재용이 방위받을 때 현역 갔다 왔어. 그러면서 막 물분을 쳐봤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거기서 근무를 했죠. 재용이는 왜 방위를 받았을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파트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산도 파헤치고 지리산도 파헤치고 우리나라 모든 국립공원을 다 파헤쳐가지고 아파트를 지읍시다. 그러면 되겠지? 자, 다시요. 선생 성향이 이상해. 예. 빨간색 같대. 나는 빨간색 옷은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 토지용의 비가역성. 한 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소리야. 자,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용 관련된 의사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되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라고요. 자, 그러면 얘는 토지용의 비가역성은 제가 비가역성이라는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가역성하고 영속성은 같이 엮어져야 돼. 토지는 비가역성과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 관련 의사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이 말이야, 이거. 이 말.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는 영속성과 비가역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의사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의사 결정 지원 분야. 지난주에 의사 결정 분야하고 지원 분야 공부해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 분야가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이 있었고, 이거 안 했습니까? 개발이 있었죠, 이거. 자, 이런 거 결정할 때 신중하래 소리야. 여기가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이렇게 북한산 국립공원. 그럼 북한산 국립공원을 개발할 때 신중해라 이 소리지. 신중해라. 왜? 한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영속성이라는 특성과 이용의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그 말이야. 그러면 이걸 신중하게 하려면 이걸 지원하는 분야가 있죠. 이거 투자, 금융,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가 감정평가, 중개, 그 다음에 컨설팅, 상담 이런 게 의사결정 분야가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분야예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의사결정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의사결정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이 중요하고 이렇게 의사결정 지원 분야가 중요하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 지원 분야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중요성.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었어요. 책을 봐봐요.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과 이용의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한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토지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 분야가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요거 결정할 때, 개발 의사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권리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지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정도까지 힘들면 여러분들 영속성과 비가역성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그 말이에요. 되셨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거, 5번. 자, 가자고 31쪽에 1번 문제로 갑시다. 영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기억은 집약적 이용이 나오고 토지 부정 문제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정성입니다. 니은 소모를 전제하는 재생산 이론과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영속성이죠. 디귿 임장활동이 나왔습니다. 부동성. 그 다음에 늘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그 다음에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개별성. 그러면 딱 하나네요. 다음 몇 번? 2번. 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부동산의 특성은 여러분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제가 풀지 않는 것도 여러분 풀고 싶으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가죠. 박스에서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그랬습니다. 기억,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 상태도 달라진다.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건 옳은 말이죠. 자, 니은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그 이용이 점차 집약화, 집약화는 부증성입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토지의 개별성은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 비교를 어렵게 하고, 비교를 어렵게 한다고 그랬죠? 대체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해 하고, 시장에서 상품 간 대체를 제약할 수 있어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개별성 때문에 공급이 딱 한 사람만 되는 거죠.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그것은 디귿은 옳은 말입니다. 자, 니을은 쭉 가다가 마지막에 부증성이 예외란 말 나왔습니다. 부증성이 예외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는 부증성이 예외가 아니다 해야 돼. 그래서 틀렸고, 마지막에 토지의 위치 가치를 고려할 경우 물리적 위치는 부동성으로 인해서 고정돼 있으나 인문적 위치,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상대적 위치는 장소입니까? 쓸모입니까? 쓸모.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이게 부동성, 절대적 위치. 그러나 검단의 1번지 토지는 쓸모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자, 그래서 시험 지문은 그렇게 했네요.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절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상대적 위치도 고정돼 있다. OX, X. 상대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 않았다. 상대적이란 말은 모든 게 앞에가 상대적이란 말은 변할 수 있다는 도리야.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상대적 위치 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로 가죠. 6번 문제. 자, 6번 문제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또 적응 못 하신 분이 있어요. 6번 문제. 그 박스를 보면 그러면 이거는 부증성이야. 부증성. 맞잖아요. 부증성. 그럼 결국은 6번 문제는 부증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그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박스가 부증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1번부터 5번 중에서 부증성과 관련된 걸 찾아내면 된다는 소리야. 자, 1번. 부동산에게서 원리나 이론 도출을 곤란하게 한다. 다 다르니까. 부동산에게서는 표준적인 이론이나 원리가 도출이 영리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거는 개별성이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2번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나왔습니다. 영속성. 3번 체유용이 나왔고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이니까 용도 전환의 근거,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4번 지역 나왔죠. 그럼 뭡니까? 부동성. 5번 토지의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게 부증성. 그럼 6번은 답 몇 번입니까? 5번. 5번입니다. 자, 7번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7번 옳지 않는 거. 7번 옳지 않는 거 답 몇 번입니까? 1번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국제화시키고 임장활동을 배제한다. OX, X. 임장활동화 시킨다. 7번의 1번 지문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 다음에는요. 거기 3번 볼까요? 3번, 7번의 3번 지문. 인접성으로 인해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 인접성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인접성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 인접성이 나오면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인접성. 인접성 예부 효과가 기억나죠. 예부 효과. 예부 효과. 요 예부 효과는 인접성하고 뭐였습니까? 부동성이었잖아요. 인접성.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에 토지가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1번지 토지가 있고 2번지 토지가 있으면 어디까지가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 경계인가? 지금은 여기가 경계인데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 여기 경계가 잘못됐다. 자, 여기까지가 2번지 토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인접성 때문에 토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와 관련해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 관련해서 경계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게 뭐예요? 인접성. 건물은 소유 관련해서 경계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거든요. 건물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 문제를 일으킨다.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자, 남은 것들은 보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100% 출제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수요 공부로 가야 되겠네요. 자, 책 몇 페이지로 갑니까? 예, 책 22쪽으로 갑시다. 오늘 이 정도 수업이 이해됐으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은 실수하지 않으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요 공부로 가서 첫 번째 수요를 배울 건데 먼저 수요의 개념 배워야 하잖아요. 그 수요의 개념이 나오면 공급의 개념도 나올 것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이나 영역을 구입하자는 욕구. 그게 수요죠. 그러니까 수요는 첫 번째 유량 개념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거. 두 번째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 사전적이란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럼 사전적인 반대가 사후적이라겠죠? 사후적이란 말도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적이란 말, 사후적이란 말 등장하지 않았죠. 그럼 사전적이란 말은 아직 사지 않았다. 사고 싶어 한다. 반대가 사후적이다. 사후적은 구입한이다. 구입한. 그럼 수요는 요 왼쪽이지 오른쪽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럼 수요에서 구입한이 나오면 OX, X. 실제 구입량 나오면 X.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공급은 팔고자 하는. 이게 사전적 개념. 작년에 이게 이제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과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불 능력, 경제적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 유효수요의 반대 개념이 예비적 수요.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는 거. 예비적 수요, 잠재적 수요. 이게 수요의 개념입니다. 그럼 수요의 개념에서 요 유량의 반대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저량. 수요의 개념은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유량, 사전적, 유효수요인데 유효수요의 쟁점이 돼서 나오면 지문 하나. 그다음에 요 사전적 개념도 지문 하나. 요 사전적 개념에서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 실제 구입량 그러면 틀린 말. 의미하셨죠? 이제 이거 그러면 사전적 개념에서 조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을 이걸 공부해 보면 이거 바꿔요.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우리는 사전적 개념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구입하고자 한 이러면 옳은 말이겠죠. 이걸 약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수요는 실제 구입량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X? O. 내가 사고 싶은 것은 10개였다. 근데 실제로 산 것은 5개밖에 안 사거든요. 그럼 실제 구입량은 5개고 수요량은 10개죠. 그러면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OX? O. 그렇죠. 왜? 수요는 실제 구입량이 사후적이고 수요는 사전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 구입한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수요는 실제 구입량과 반드시 일치한다. OX? X.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됐죠? 자, 사전적 개념에서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선생님 써주기면 좋겠다. 써줄게. 자, 이 부분에서는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과 일치한다. 그럼 O일까 X일까? X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사전적 개념에서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수요량은 반드시 실제 구입량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입량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사고 싶은 게 10개였다. 그게 수요량이야. 근데 실제로 10개를 샀다. 그러면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이 일치하는 거죠. 근데 사고 싶은 건 수요량은 10개인데 실제 구입량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5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은 반드시 실제 구입량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한다 그러면 OX, X 됐어요. 자, 유효수요 됐고 이제 유량과 저량. 요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자, 유량과 저량을 구별해 봅시다.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면 그러면 유량과 저량에서는 세 가지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물어볼 거니까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 저량, 스톡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뭘 물어볼까? 개념. 개념은 유량이 나오면 뭡니까? 일정 기간, 지난 1년 동안 또는 1년 동안,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저량은 일정 시점,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일정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저량, 일정 기간 나오면 무조건 유량.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이제 구분해봐라.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봐라. 생산, 신규, 거래, 변동. 그럼 뭡니까? 유량. 중고, 재고, 기존 나오면 뭐요? 저량. 아파트 생산량 2번 나왔습니다. 그럼 뭡니까? 유량. 신규주택 공급량, 신규 나왔습니다. 그럼 뭐요? 유량. 신규주택 공급량 나왔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을 줬어요. 우리 시험에서. 아파트 거래량을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뭡니까? 유량. 가격 변동을 줬습니다. 가격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유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가격 변동은 유량. 인구 변동이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인구 변동이. 그러면 인구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요? 유량. 됐습니까? 그다음에 요 유량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수입과 지출이 유량입니다. 수입과 지출. 자, 수입에 해당되는 거, 들어오는 거. 그럼 여러분 수입에 해당되는 거 해볼까요? 여러분 수입에 해당되는 거? 월급, 임금,
그다음에 연봉 이렇게.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수입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유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수입에 해당되는 것들은 나의 수입, 나의 월급, 나의 임금. 회사 같으면 단기 순이익, 순용업소득, 그다음에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입. 여러분들 건물주 아니세요? 건물주면 임대료 수입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면 임대료 수입이면 가서 이제 임차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유량 주세요 그러면 돼. 유량. 수입이잖아요.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지대 수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유량이다. 그다음에 수입의 반대가 지출이거든. 나가는 거. 그러면 일정 기간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러면 수입과 지출, 요 수지가 전부 다 뭐거든? 유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자 수입. 이자 비용.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유량 저량. 부채 서비스액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내가 원리금이 얼마인 줄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에 은행에다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만 3천만 원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죠. 유량. 이렇게. 자, 이제 저량으로 가죠. 저량,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인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대수, 주택수 이런 것들이 저량이죠. 투자가 나왔어. 투자가 나왔습니다. 투자. 자 나왔습니다. 투자는 뭡니까? 유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 얼마 투자했다 이런 개념이거든. 투자. 그다음에 소비 지출 그러죠. 소비 지출. 그러면 소비 수입이란 말 않잖아요. 소비 지출 그러죠. 그러면 소비는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 이렇게. 재조달 원가 나왔습니다. 재조달 원가가 나오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재조달 원가는 유량 저량. 자신이 없습니까? 재조달 원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어렵답니까? 재조달 원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재조달 원가 나오면 4가지가 나와야지. 거시기 하나 참말 오늘이. 네? 재조달 원가 나오면 여기 잘 좀 봐. 자, 기준 시점이 나와야지. 기준 시점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이죠. 시점. 그러니까 재조량가가 저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조량가는 기준 시점에 나왔잖아요. 재조량가 산정할 때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무슨 건설 기준으로? 도급 건설 나와야지. 도급 건설. 지금 검단에 특혜를 주고 있네. 다른 하고 이거 안 했어. 검단에 특혜. 그렇지? 아침에 왔더니 원장님이 교수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셨잖아. 원장님은 그래서 이게 나온 것 같아 지금. 자, 재조량가는 기준 시점에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도급건설 기준. 재조량가 산정할 때 자가건설하고 도급건설이 있는데 재조량가 무조건 도급건설 기준이야. 재조량가 산정할 때는 자가건설 했다 하더라도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재조량가는 도급건설 기준이니까 수급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수급인의 이윤. 수급은 이윤, 개발업체 이윤은 재조량가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 다음에 재조량가는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들자. 복제하자. 복사하자. 그래서 복제원가가 나오죠. 복제원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만들 필요 없다. 기능만, 효용만 똑같게 만들자. 그래서 대치원가. 대체원가가 나오죠. 이 대체원가를 대체원가라고 하고 이걸 대체비용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이 복제원가는 다른 말로 복제원가는 복조원가. 복조원가. 다른 말로 재생산비용 그렇죠. 재생산비용 이렇게. 그러면 이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들자. 그래서 물리적 측면 이렇게 나오죠. 물리적 측면. 그러나 대체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만들 필요 없다. 기능 효용만 똑같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 측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봐요. 기능적 측면에서 구한 복제원가는 이렇게 한다고요. 기능적 측면에서 구한 복제원가는 OX, X. 기능적 측면은 대치원가.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대치원가로 최저원가를 산정해도 되고 복제원가로 최저원가 산정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최저원가를 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가 수정해야 돼. 감가 수정. 근데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있는 거야. 근데요,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기능적 감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 제조원가 산정할 때 미리 다 뺐다고. 그러니까 요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감가 수정을 할 때 무슨 감가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요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이렇게. 감가지 않는다. 이게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러니까 책에 없는 것들,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지만, 그럼 나오면, 그러면 생각을 하신다는 생각. 생각해서 이게 어느 특정 시점인가, 일정 기간인가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제조원가는 기준 시점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요? 저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덩달아서 제조원가 나왔으니까 요 네 가지가 또 네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제조원가 기준 시점에서. 제조원가라면 현재 시점에서 적정한 원가의 총액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OX, X. 제조원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무슨 건설 기준? 도급 건설 기준. 수급연의 이윤, 개발업자의 이윤은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들자 복제원가. 기능 효용을 똑같게 만들자 대치원가.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자, 속이는 거지.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물리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요. OX, X. 무슨 감가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지금 별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이다. 상가 건물.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처음부터 없으면 얘는 무슨 감가의 대상이 됩니까? 기능적 감가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건물은 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기능적 감가를 해야 돼.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무조건 기능적 감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원가법으로 평가할 때 제조원가를 구하고 거기서 감가 수정을 하는데, 네,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층부터 7층까지는 임대돼요. 임대됩니다. 그러나 8, 9, 10은 임대가 안 돼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지금 몇 층짜리입니까? 물리적으로 10층이죠. 기능적으로는요. 7층짜리야. 그럼 얘는 여기 엘리베이터 없어서 이분은 감가의 대상이야. 감가. 요 8, 9, 10이 여기 지금 8, 9, 10이거든. 8, 9, 10이 여기에 감가의 대상이라고. 감가의 대상. 그럼 감정평가할 때 이걸 감가해야 돼. 자, 그러면 요 복제원가를 제조원가를 산정하면 물리적으로 똑같게 만드는 거야. 그럼 8, 9, 10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요 복제원가는 8, 9, 10의 원가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죠. 요 복제원가는 8, 9, 10 다 포함해서 10층짜리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럼 8, 9, 10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요 복제원가에. 그러면 8, 9, 10을 없애야 되죠. 그럼 뭐 할 때? 감가 수정할 때.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해야 돼. 근데 대치원가는 처음부터 몇 층짜리 만들어요? 7층짜리 만들어요. 그럼 8, 9, 10을 빼버린 거죠.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대치원가로 제조원가를 산정하면 제조원가 산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이미 다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할 때는 감가 수정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속이기 위해서 대치원가로 제조원가 산정하면 물리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OX, X.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대치원가가 나오면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자, 다시 이제 온 상태로 와서 이 저량하고 유량 다 마무리되는데 저량에 해당되는 것들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인구, 가치, 가격, 통화량. 통화량이 매우 중요한데 통화량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통화량 이렇게. 그다음에 재고량, 뭐 기존 주택 공급 그러면 저량이 된다. 지금 유량과 저량 요 개념했고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유량과 저량에서는 사례 물어보는 사례는 시험 지문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사례는 문제 풀 때 그때 하기로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수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수요의 개념은 유량,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한화 영역을 팔았습니까? 팔고자 아닙니까? 팔고자는. 그래서 공급에서도 팔았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공급에서도 판매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팔고자는. 그다음에 공급도 막연히 팔고 싶다. 이게 공급이 아니죠. 내가 팔고 싶은 마음과 팔 능력이 있어야 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이라면 팔 의사와 생산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그럼 이제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은 끝났습니다. 유량과 저량도 이제 정리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상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량이 있고, 무슨 가격이 있어요? 수요자 가격이 있습니다. 수요자 가격. 이 앞에 다 수요가 붙었네요. 이 수요가. 그럼 수요가 붙었으면 아직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구입하는 그러면 틀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고, 최대 수량이죠. 수요량은 수요자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사고 싶어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나는 한 달 동안에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내가 사과를 사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지불할 용의가 있는,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자, 그러면 이 논리가 공급도 있고, 공급량도 있고, 공급자 가격도 있겠죠?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팔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한 수량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그게 최대 수량. 공급자 가격. 공급자가 물건 하나 팔면서 받은 가격입니까?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받고자 하는 금액. 근데 공급자는 언제나 생산비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 된다. 최소 금액. 그러면 수요량, 최대 수량, 수요자 가격, 최대 금액. 공급량, 최대 수량. 공급자 가격은 최대 금액, 최소 금액. 최소 금액. 자, 그러면 수요 공급의 이제 개념이 끝났죠. 수요 공급 개념. 그럼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에서 두 번째가 수요 법칙에서 쭉 연결된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 되셨죠? 예.